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물음표 채널에 대한 호의입니다. 탈무드는 동화 같은 이야기를 비유로 들어 지혜를 줍니다. 탈무드는 예시를 접하고 주변 사람과 토론을 거쳐 더 나은 방법을 찾아보라고 가르칩니다. 옳음이라 평가받는 점의 모순을 찾아보고 틀림이라는 정의에서 어떤 변수가 대입되어야 다름으로 전이 되는가를 생각해보라고 가르칩니다. 3부 시작합니다. 지도자의 잦을 뱀 한 마리가 있었다. 뱀의 꼬리는 언제나 머리가 가는 대로 따라다녀야 했다. 이에 화가 난 꼬리가 머리에게 불만을 터뜨렸다. 나는 왜 항상 내 꽁무니만 따라다녀야 하는 거야? 왜 넌 나를 무작정 끌고 다니는 거지? 이건 너무나 불공평해. 나만 항상 노예처럼 너한테 끌려다닌다는 게 말이 되냐? 그러자 뱀의 머리가 말했다. 꼬리야, 어리석은 소리는 하지도 마. 너한테 앞을 볼 수 있는 눈이 없고 위험한 소리를 알아챌 코도 없고 행동을 결정할 수 있는 뇌도 없어. 내가 너를 끌고 다니는 것은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야.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큰 오해야. 단지 우리 모두를 위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야. 이 말을 들은 꼬리는 큰 소리로 비웃었다. 그런 쓸데없는 소리는 귀가 아프도록 들어왔으니까 나를 설득할 생각은 하지도 마. 독재자나 폭군은 어떤 구실을 만들어서는 자기 행동을 합리화하려고 한단 말씀이야. 그러자 하는 수 없다는 듯 머리는 이렇게 제안했다. 꼬리야, 네가 정 그렇게 생각한다면 역할을 바꿔보자. 꼬리는 몹시 기뻐했다. 그러나 꼬리가 앞으로 나가 움직이기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뱀은 깊은 계곡에 굴러 떨어지고 말았다. 머리가 가진 고생을 다해서야 뱀은 겨우 도랑에서 기어 나올 수 있었다. 그러고 나서 또 얼마를 기어가다가 꼬리는 덩굴이 무성한 덤불 속으로 빠지고 말았다. 꼬리가 빠져나오려고 기를 쓰면 쓸수록 가시는 점점 더 몸을 찔렀다. 이번에도 머리의 도움으로 뱀은 가시덤불에서 빠져나왔는데 온몸이 상처투성이었다. 그래도 꼬리는 포기하지 않고 다시 앞장서서 기어가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산불이 난 곳으로 기어들고 말았다. 뱀의 몸은 점점 뜨거워졌고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졌다. 뱀은 공포에 사로잡혔다. 당장 위기에서 벗어나려고 머리가 필사적으로 움직였으나 때는 늦었다. 온몸은 불에 탔고 결국 뱀은 목숨을 잃고 말았다. 한 젊은이가 임금으로부터 소환장을 받았다. 임금의 소환장을 받은 그는 혹시 벌이 내려질지 모른다는 생각에 홀로 임금에게 갈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래서 친구에게 함께 가달라고 부탁했다. 그 젊은이에게는 세 친구가 있었다. 첫 번째 친구는 그가 매우 소중하게 여기는 중마고우로 세상에 둘도 없는 다정한 친구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두 번째 친구 또한 그가 아끼는 친구였으나 첫 번째 친구만큼 소중하게 여기지는 않았다. 세 번째 친구는 그저 친구라고만 생각할 뿐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다. 젊은이는 우선 첫 번째 친구에게 함께 가달라고 부탁했다. 그러나 그 친구는 아무 이유도 말하지 않은 채 그냥 싫다고 거절했다. 그래서 두 번째 친구에게 부탁했다. 대궐 문 앞까지는 함께 가줄 수 있어. 그 이상은 곤란해. 절망한 젊은이는 세 번째 친구에게 함께 가달라고 부탁했다. 그러자 그 친구는 흔쾌히 대답했다. 물론 함께 가주고 말고. 자네는 나쁜 짓을 저지르지 않았으니 전혀 무서워할 필요가 없네. 내가 임금님께 함께 가서 잘 말씀을 드려주겠네. 세 친구는 각각 무엇을 뜻하며 왜 그렇게 말했을까? 첫 번째 친구는 재산을 상징한다. 사람이 재산을 아무리 소중히 여기고 사랑한다고 할지라도 죽을 때는 남겨둔 채 떠나야 한다. 두 번째 친구는 혈육과 친척을 상징한다. 혈육은 무덤까지는 따라가 주지만 그를 무덤 속에 남겨둔 채 돌아가 버린다. 세 번째 친구는 선행을 상징한다. 선행은 평소에 남의 눈길을 끌지 못하더라도 선행한 사람이 죽은 뒤 영원히 그와 함께한다. 인생의 쾌락 망망대를 항해하던 배가 큰 폭풍우를 만나 항로를 잃었다. 얼마 후 파도가 잠시 잠잠해진 틈을 타서 배는 근처에 있는 섬으로 이동했다. 사람들은 배에 닻을 내리고 그곳에 잠시 머무르며 폭풍우가 완전히 물러나기를 기다렸다. 섬에는 진귀하고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해 있었고 먹음직스러운 과일이 주렁주렁 달린 나무들이 지천으로 널려 있었다.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5부류로 나뉘었다. 첫 번째 부류는 배가 언제 다시 출항할지 촉각을 곤두세웠다. 그러다 보니 아름다운 섬을 구경할 생각은 하지도 않고 배가 빨리 출항하기만을 기다렸다.
두 번째 부류는 서둘러 섬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향기를 맡으며 풍성한 과일로 허기진 배를 채웠다. 에너지를 충전한 후 그들은 재빨리 배로 돌아왔다. 세 번째 부류는 섬에 내려가 아주 여유롭게 즐겼다. 너무 느긋하게 즐기던 바람에 배를 놓칠 뻔했지만 허둥지둥 배로 달려가 다행히 출항 직전에 승선할 수 있었다. 네 번째 부류는 선원들이 닻을 걷어올리는 것을 보면서도 서두르지 않았다. 출항 직전까지 시간이 충분하다고 생각했고 설마 자기들을 두고 가겠느냐고 생각했다. 그런데 배가 폭우로부터 미끄러져 나가자 당황한 그들은 허겁지겁 물에 뛰어들어 헤엄쳐서야 겨우 배에 오를 수 있었다. 그러나 배를 놓치지 않으려고 죽을 힘을 다해 헤엄치는 바람에 온몸은 상처투성이가 되었다. 여기저기 돌에 부딪혀 피를 흘렸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부류는 섬에 내려가 그 경치에 도취해 먹고 즐기기에 바빠 배가 출항하는 것도 몰랐다. 섬에 남겨진 그들은 결국 맹수에 쫓기거나 독이 든 열매를 먹고 죽었다. 만약 당신이 배의 승객이었다면 어떤 부류였을까? 첫 번째 부류는 인생의 쾌락을 아주 무시한 사람들이었다. 두 번째 부류는 알맞게 쾌락을 맛보았고 배를 타고 목적지에 가야 한다는 생각을 버리지 않았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이라 할 수 있다. 세 번째 부류는 심각할 정도로 쾌락에 빠지지는 않았으나 어느 정도 고생을 감수해야 했다. 네 번째 부류는 결국 배로 돌아오기는 했으나 너무 늦어 고생했고 목적지에 도달할 때까지 몸이 아팠다. 가장 경계해야 할 부류는 다섯 번째다. 그들은 일생을 향락과 허영에 빠져 앞날의 일을 망각한 채 사는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들은 바로 앞에 닥칠 불행한 죽음조차 전혀 이겨내지 못하고 오로지 쾌락에만 빠져 시간을 낭비한다. 아담과 하와 구약성서를 보면 인류 최초의 여성인 하와는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 하나를 빼내 만든 존재라고 나온다. 어느 날 황제가 한 랍비의 집에 찾아가 따지며 물었다. 하느님은 도둑이나 다름없다. 어째서 남자의 갈비뼈를 훔쳐갔단 말이냐? 그러자 옆에서 듣고 있던 랍비의 딸이 끼어들었다. 황제폐하, 폐하의 부하 한 사람만 제게 보내주십시오. 좀 난처한 문제가 생겨서 그것을 알아보고자 하옵니다. 그야 어렵지 않지. 내가 말하는 그 난처한 문제가 무엇이냐? 실은 어젯밤 우리 집에 도둑이 들어 금고를 훔쳐갔습니다. 그런데 그 도둑이 금고를 가져간 대신 황금 항아리를 놓고 갔습니다. 이것이 난처한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그 까닭을 조사해 보고자 합니다. 그건 난처한 일이 아니라 오히려 부러운 일이로다. 까닭을 조사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도둑이라면 언제든 환영하겠다. 랍비의 딸이 말했다.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습니다. 하느님께서 아담의 갈비뼈 한 개를 가져가신 일도 그와 다름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갈비뼈 한 개를 가져가신 대신 그 이상의 값어치가 있는 보물 즉 여자를 세상에 남겼으니까요. 그 말을 들은 황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마음씨 좋은 부자가 있었다. 그는 자기 노예에게 많은 재물을 주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제부터 너는 자유의 몸이다.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서 이 재물로 행복하게 살아라. 노예는 배를 타고 떠났으나 폭풍우를 만나 배가 침몰하고 말았다. 배에 실었던 재물들은 모두 사라졌고 노예는 겨우 목숨만 부지할 수 있었다. 가까스로 헤엄쳐 어떤 섬에 도착한 노예는 슬픔에 잠겨 섬 안쪽으로 걸어가다가 놀라운 광경을 만났다. 섬 사람들이 모두 달려나와 환호성을 외치며 임금님 만세라고 외치는 것이었다. 그는 사람들에 의해 화려한 궁전으로 안내되어 거기서 살게 되었다. 마치 꿈을 꾸는 듯 했다. 그는 도대체가 믿어지지 않아 어떤 사람에게 그 이유를 물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 없는 노르질세. 가진 것 하나 없이 벌거숭이로 섬에 도착한 나를 임금으로 받아준 이유를 말이야. 그러자 그가 말했다.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영혼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이 이곳에 오면 우리는 그를 임금으로 맞이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점은 알아야 합니다. 또 다른 사람이 이곳에 오면 임금님은 황무지로 쫓겨날 것입니다. 정말 고맙군. 그게 사실이라면 나는 지금부터 그때를 대비해 부지런히 여러 가지를 준비해야겠군. 그리하여 그는 황무지를 개간하기 시작했다. 황무지에 꽃도 심고 과수도 심어 먹거리를 풍성하게 했고 집도 마련했다. 그는 얼마 후 다음 왕에게 자리를 넘겨주고 그곳에 도착할 때처럼 벌거벗은 몸으로 쫓겨났다. 그러나 그는 계속해서 행복하게 살았다.
황무지에는 아름다운 꽃이 가득했고 나무에는 과일들의 주렁주렁 열려 있었기 때문이었다. 현재 만족하지 않고 충실히 미래를 준비한 자가 누릴 수 있는 기쁨이 바로 그것이다. 혓바닥을 사용하지 않는 뱀. 세상의 모든 동물이 한자리에 모여 뱀에게 물었다. 호랑이와 대부분의 동물들은 사냥감을 잡아 한 입씩 뜯어먹는다. 그런데 너는 사냥감을 통째로 꿀꺽 삼키니 어찌 된 일이냐? 뱀이 대답했다. 그래도 나는 남을 헐뜯는 인간보다는 내가 낫다고 생각한다. 적어도 혓바닥을 이용해 남에게 상처 주는 일은 하지 않으니 말이다. 부부싸움 한 부부가 크게 다툰 뒤 심리 전문가를 찾았다. 전문가는 부부를 한 명씩 따로 만나 그들의 말을 들었다. 남편과 아내를 동석시키면 오히려 싸움이 더 커질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전문가는 먼저 남편의 이야기를 듣고 그가 말하는 것에 동의하며 그의 주장을 모두 인정했다. 그리고 아내를 만났는데 전문가는 그녀의 말을 듣고서도 모두 수긍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제자는 부부가 돌아간 뒤에 전문가에게 물었다.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선생님은 남편의 말을 듣고서는 그의 말이 전부 옳다고 인정하시더니 아내의 말을 듣고서도 그녀의 말에 전부 옳다고 인정하셨습니다. 두 사람이 전혀 상반되는 말을 했는데 어째서 두 사람의 주장이 다 옳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러자 전문가는 젊은이의 말도 옳다고 하고서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네. 여러 사람이 같은 문제를 가지고 찾아왔을 때 누구는 옳고 누구는 그르다는 식으로 판결해서는 안 된다네. 그것은 오히려 그들의 마찰을 크게 만드는 일이지. 양쪽 주장을 모두 인정해주면 그들은 서로 냉정을 되찾고 서서히 화해하게 되지. 그래서 그런 종류의 충돌에는 어떤 내용이라도 일단 상대방의 주장을 인정해줄 필요가 있는 거라네. 수다가 심한 여인이 있었다. 수다의 도가 지나쳐 이웃들에게 피해를 줄 정도였다. 이에 마을 여인들이 랍비에게 상담을 청했다. 그 여자 허풍이 너무나 심해서 우리한테 피해가 있어요. 그 여자는 개미를 보면 황새를 보았다고 할 정도로 허풍을 떨고 다녀요. 다른 여인이 호소했다. 그 사람은 말이죠. 내가 남편을 출근시킨 뒤 집안일을 내팽개치고 낮잠이나 잔다고 헛소문을 내고 다닙니다. 그 수다쟁이 여자는 나와 마주칠 때마다 아유로 부인은 어쩌면 이리도 겁나요라고 말하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나이와 어울리지도 않게 젊어지려고 겉멋을 부린다고 험담을 하고 다닙니다. 랍비는 여인들의 후설을 귀담아 들었다. 그리고 여인들이 돌아가자 심부름꾼을 보내 그 수다쟁이 여인을 데려오게 했다. 당신은 어째서 이웃 사람들에 대해 이러쿵 저러쿵 말을 만들어 떠벌립니까? 그러자 그녀는 생긋 웃으면서 말했다. 특별히 제가 말을 만들어내는 건 아니에요. 실제보다 약간 과장해서 말하는 버릇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단지 이야기를 좀 재미있게 하려는 것뿐이죠. 하지만 대부분은 옳은 이야기들이랍니다. 제 남편도 인정한다니까요. 랍비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밖에서 큰 자루를 하나 가져왔다. 그리고 그 여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당신은 자신이 말이 많다고 인정했어. 그러니 좋은 해결 방법을 찾아봅시다. 랍비는 그녀에게 자루를 주면서 말을 이었다. 이 자루를 가지고 광장 가서 그리고 자루를 열고 이 속에 들어있는 것을 길바닥에 하나씩 내려놓으면서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집에 도착하면 내려놓았던 것들을 다시 주워 담으면서 광장으로 가십시오. 자루는 무척이나 가벼웠다. 그녀는 속에 도대체 무엇이 들어있을지 궁금해하면서 광장으로 갔다. 광장에 도착해서 자루를 열어보니 그 속에는 깃털이 한가득 있었다. 그녀는 랍비가 시키는 대로 깃털을 꺼내 천천히 길가에 늘어놓으면서 집으로 돌아갔다. 집 앞에 이르러서 그녀는 발걸음을 되돌려 아까 늘어놓은 깃털을 주워 담으면서 광장으로 가려고 했다. 그러나 깃털이 바람을 타고 여기저기 날려 도저히 주워 담을 수가 없었다. 그녀는 랍비에게로 돌아가 말했다. 깃털을 늘어놓았지만 몇 개밖에 줍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랍비가 말했다. 말이라는 것은 그 자루 속의 깃털과 더 같은 것입니다. 말은 입에서 한 번 나오면 다시는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얼굴이 빨개져서 집으로 돌아갔다. 사람은 상황에 의해서 명예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그 상황의 명예를 높이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젊고도 늙었고 어떤 사람은 늙었어도 젊다. 자기의 결점만 걱정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결점을 알지 못한다.
하루를 공부하지 않으면 그때 놓친 것을 되찾기 위해서는 이틀이 걸린다. 이틀 공부하지 않으면 그것을 되찾기 위해서는 나흘이 걸린다. 1년 공부하지 않으면 그것을 되찾기 위해서는 2년이 걸린다. 어리석은 사람은 이웃 사람의 수입에 신경을 쓰고 자신의 낭비벽은 마음 쓰지 않는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보다는 마음이 보이지 않는 쪽이 더 두려운 일이다. 만나는 사람 모두에게서 뭔가를 배울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이다. 강한 사람이 자기를 억제할 수 있는 사람이며 적을 친구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이다. 풍족한 사람이 자기가 가진 것으로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다. 처세 좋은 항아리를 가지고 있다면 그날 안에 사용하라. 내일이 되면 깨질지도 모른다. 정직한 자는 자기의 욕망을 조종하지만 정직하지 않은 자는 욕망에 조종된다. 남의 도움으로 사느니 가난한 생활을 하는 편이 낫다. 남 앞에서 부끄러워하는 사람과 자기 앞에서 부끄러워하는 사람 사이에는 커다란 거리가 있다. 항아리 속에 든 한 개의 동전은 시끄러운 소리를 내지만 동전이 가득 찬 항아리는 조용하다. 당신의 혀에 나는 잘 모릅니다 라는 말에 열심히 가르쳐라. 장미꽃은 가시 사이에서 자란다. 항아리의 겉을 보지 말라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을 보라. 나무는 그 열매에 의해서 알려지고 사람은 업적에 의해서 평가된다. 열리기 시작한 오이를 보고 장차 그 위의 맛을 짐작할 수는 없다. 행동은 말보다 그 소리가 크다. 남에게 자기를 칭찬하게 하는 것은 좋으나 자기 입으로 자기를 칭찬해서는 안 된다. 자선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풍족한 부자일지라도 맛있는 요리가 즐비한 식탁에 소금이 없는 것과 같다. 너무 늦은 깨달음. 다른 사람에게 인생을 조언할 때 틀리다고 말하지 말고 다르다고 말하라. 입술에 30초가 가슴에 30년이 되기도 한다.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꾼다. 약간의 땅과 암소 몇 마리를 키우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는 농부가 있었다. 어느 날 도시에서 의사로 일하고 있는 사촌 동생이 농부의 집에 놀러 왔다. 사촌 동생은 농부가 지금까지 듣도 보도 못한 물건과 도시 생활의 편리함에 대해 자랑을 늘어놓았다. 처음에 신기해서 귀를 기울이던 농부는 이내에 서글퍼졌다. 자기만 촌 구석에서 궁상맞게 살고 있다는 기분이 들었다. 그러자 사촌 동생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며 비결을 알려줬다. 은행에서 돈을 빌려 땅과 가축을 사고 그 번 돈으로 더 많은 땅과 가축을 사라고 했다. 그렇게 계속해서 땅과 가축을 사서 큰 돈을 벌고 나면 도시에 사는 사람들도 형님을 부러워할 거라고 큰소리쳤다. 농부는 마음이 불끈 달아올라 사촌 동생이 시키는 대로 했다. 하루도 쉬지 않고 파김치가 될 때까지 일만 했다. 땅은 물론이고 암소와 트랙터와 수확량 기계도 사들였다. 꼭두 새벽부터 해질 때까지 농부는 입에 단내가 나도록 일만 했다. 은행 빚을 갚느라 한 푼도 쓰지 않고 알뜰하게 돈을 모았다. 물론 땅과 가축을 더 많이 살 욕심으로 그 뒤로도 줄기차게 또 빚을 졌다. 이윽고 농부는 죽도록 일만 하다가 늙은이가 되었다. 온몸이 쑤시고 저려서 그는 결국 의사 사촌 동생을 찾아갔다. 사촌 동생은 농부를 이리저리 진찰하거나 점잖게 경고했다. 쉬지 않으면 형님은 오래 못 사십니다. 제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땅을 전부 팔고 암소 몇 마리만 남겨두세요. 손바닥만한 밭대기만 갈아도 얼마든지 왕처럼 살 수 있잖아요. 욕심 없는 단순한 생활이 건강의 열쇠입니다. 농부는 이 말을 듣고는 사촌 동생에게 벌컥 화를 냈다. 젠장 왜 30년 전에 그 말을 해주지 않았어? 그랬으면 평생 이 고생을 안 했을 거 아냐? 계산되지 않는 것들을 많이 가질수록 인생이 풍부해진다. 가장 비싸고 좋은 건 계산할 수 없는 것들이다.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선행하라. 어떤 사람에게 3명의 친구가 있었다. 첫 번째 친구는 마음속 깊이 사귀는 사이였으며 세상에 둘도 없는 특별한 친구로 소중하게 생각했다. 두 번째 친구는 그가 마음속으로는 사랑하고 있었으나 첫 번째 친구만큼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다. 세 번째 친구는 친구로는 생각하고 있었으나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았다. 어느 날 경찰서에서 소환장을 받은 그는 나쁜 일로 벌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닐까 두려웠다. 그래서 혼자 갈 용기가 나지 않자 새 친구에게 차례로 함께 가자고 부탁했다. 그가 늘 소중하게 생각하는 첫 번째 친구는 아무 이유도 말하지 않은 채 그냥 거절했다. 첫 번째 친구는 재산이다. 아무리 재산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한다.
할지라도 죽을 때는 고스란히 남겨둔 채 혼자 떠나야 한다. 두 번째로 소중하게 여기는 친구는 경찰서 앞까지만 함께 가질 수가 있다고 했다. 두 번째 친구는 가족이다. 화장터나 무덤까지는 함께 따라가 주지만 그냥 돌아가 버린다. 실망한 그는 다시 어쩔 수 없이 세 번째 친구에게 함께 가달라고 부탁했다. 그러자 친구는 흔쾌히 동행을 허락하거나 걱정하지 말라고 격려까지 해줬다. 세 번째 친구는 선행이다. 선행이란 평소에는 별로 남의 눈길을 끌지 못하지만 죽은 뒤에는 영원히 함께한다. 미운 사람 죽이기. 미운 사람을 대할 때는 칼이 아닌 떡을 써야 한다. 그래야 영원히 죽는다. 시어머니에게 시달리던 며느리가 참다 못해 점쟁이를 찾아갔다. 점쟁이가 말했다. 딱 2달만 정성을 다해 떡을 해먹이면 시어머니가 죽을 거야. 설마 떡을 해먹인다고 사람이 죽을까 의심이 생겼지만 믿져야 본전이라고 생각하고 며느리는 온갖 정성으로 시어머니에게 덕을 올렸다. 무슨 일인지 내막을 모르는 시어머니는 갑작스런 며느리의 태도와 정성에 전에 없던 애틋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렇게 조금씩 마음이 변하기 시작했다. 2달 뒤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친딸처럼 대하게 되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자신을 괴롭히지 않으니 문제는 해결되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자신을 친딸처럼 대하니 어느 순간부터 자신도 시어머니를 친어머니처럼 여기게 되었다. 그러다 문득 겁이 나기 시작했다. 어쨌든 2달 동안 정성껏 떡을 해먹인 것은 사실이므로 시어머니가 죽을 게 아닌가 며느리는 헐레벌떡 점쟁이를 찾아갔다. 제발 저희 어머니를 살려주세요.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걱정하는 며느리를 바라보며 점쟁이가 웃으면서 말했다. 미운 시어머니가 죽은 것이야. 항상 자신보다 남을 의식하며 살고 남의 시선을 위해 사는 사람은 불행해진다. 남을 의식할 때 나는 의식을 잃는다. 인간은 타인의 눈길에서 지옥을 경험한다. 탈무드는 동화 같은 이야기를 비유로 들어 지혜를 줍니다. 탈무드는 예시를 접하고 주변 사람과 토론을 거쳐 더 나은 방법을 찾아보라고 가르칩니다. 옳음이라 평가받는 점의 모순을 찾아보고 틀림이라는 정의에서 어떤 변수가 대입되어야 다름으로 전이 되는가를 생각해보라고 가르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물음표 채널에 대한 호의입니다.